걷다 보면 많은 것들이 보이죠. 다채로운 역사를 품고 있지만 잘 모르는 곳이 울산에 있는데요. 이곳을 걷다 보면 울산의 무구한 역사를 엿들을 수 있습니다. 울산이 참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곳곳에 참 예쁜 곳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이 12월하고도 한 해의 끝자락으로 가는 길목인데 겨울이잖아요. 겨울이 되면 모두가 좀 황량하잖아. 이런 황량한 곳에 또 울산은 철새들이 막 날아와요. 국제 철새 이동 경로로 지정이 되기도 하고 또 아주 희귀종의 새들도 많이 발견되고 겨울이면 또 볼거리가 그런 게 또 많거든요. 뿐만 아니라 울산은 특이하게도 상당히 많은 강들, 5개나 되는 강, 그리고 주변의 수변의 풍경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곳이라서 걷기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울산에는 외한강 문화권, 태화강 문화권, 그리고 회화강 문화권이라는 사회 3개의 강 문화권이 있거든요. 그 중에 외한강 문화권. 이 외한강 문화권에는 오래전부터 소금을 구웠던 것부터 가장 아래에는 소용설화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문화거든요. 그것으로 오늘 우리 한번 가봅시다. 네, 어떤 역사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선생님? 네, 그렇게 가봅시다. 네. 울주군 문중리에는 부담 없이 즐기기 좋은 산책로가 있는데요. 드넓은 저수지와 웅장한 산이 펼쳐져 있는 이곳은 풍경을 둘러보며 걷기 좋습니다. 뒤에 보니까 물이 참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가 이제 두현 저수지,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문중리거든요. 예전부터 이 일대 아래가 논이 되게 많았거든.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가두어 가지고 농경용 저수지가 됐는데 물이 무려 67만 톤이 가득 있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양 아니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양이죠. 굉장히 크죠. 이 물에서부터 물길이 쫙 뻗어 내려가 가지고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한 10km 정도 내려가면 두항천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만나요. 그 물과 만나고 동해바다로 흘러가는 강, 그 강의 이름이 외항강입니다. 외환강이라고 하니까 되게 좀 이름이 특이하거든요. 그렇죠. 네. 울산에는 5개의 큰 강이 있어요. 동천강. 동천강을 옛날에 내황강이라고도 했고 어련천이라고도 했는데 그런 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태화강이 흘러가요. 너무 잘 알죠. 네, 태화강 잘 알죠. 그리고 여천강이 하나 흘러가요. 그리고 이 외항강이 흘러가고 하고 제일 서쪽에는 회야강이 흘러가요. 그래서 5개의 강이 울산은 바다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 가운데 이 지금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는 외항강, 이곳이 바로 우리가 있는 상류 지점이고 이 상류 지점부터 23km를 쭉 흘러가지고 동해 바다로 빠지는 강. 문수산에서 발원해 동해로 흐르는 외항강은 수많은 역사를 품고 있는데요. 강을 따라 걷다 보면 전국 최고였던 소금 생산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마을이 소금으로 굉장히 유명했다면서요? 예, 여기 이제 외항강은 예전부터 마체강이라고 불렸거든요. 마체강 하면 뭐냐면 마체 염전이거든. 그만큼 염전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강이다. 그 마체 염전이 조금 특별했나 봐요. 자염이거든요. 토염이라고도 하는데 바닷물을 흙으로 섞어 그걸 끓여가지고 만들어낸 소금이거든. 그러니까 미네랄 함량이 엄청난 거죠. 그 미네랄 함량이 높은 소금은 굉장히 맛이 좋고 처음에는 그냥 짠데 뒷맛이 굉장히 달콤한 소금.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죠. 그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 이 내륙의 보부상들이 끊임없이 마체 염전을 찾았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특히 1400년대 이제 저 계엄포성, 이 계엄포성에 있던 수군들이 주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소금을 구웠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왜 구웠어요? 소금을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마체 염전처럼 흙과 바닷물이 섞여 있는 것을 구워가지고 소금을 만든 거죠. 그 자염을 만드는 것이 수군들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 정도로 울산의 마체 염전은 유명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거진 사라진 건가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런 이제 흔적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이 1962년에 울산이 이제 공업센터가 됐고 이 마천인전 아래쪽에 전부 석유화학단지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명맥이 끊기게 버렸죠. 조선시대부터 유명세를 떨쳤던 자연소금은 많은 부를 가져다 줬는데요. 맛으로 최고였던 마체염전의 소금을 노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 강 따라 염전이 엄청 크게 있었던 만큼 왜구들의 침입이 엄청 잦았겠어요. 그렇죠. 이곳은 접근하기가 좋아가지고 수시로 들어왔어요. 울산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훔쳐간 게 뭐냐면 물산으로는 보리나 쌀 그리고 소금 이런 걸 훔쳐갔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자들을 훔쳐가고 아이들도 많이 훔쳐갔어요. 끌고 가가지고 생산 활동을 하거나 자기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데 이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왜구들의 침입이 잦았기 때문에 여기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울산을 흔히 관방의 도시 하잖아요. 그리고 성곽의 도시 하잖아요. 울산은 무려 30개가 넘는 성을 갖고 있는 도시거든요. 병영과 계원포 이쪽에 육군사령부, 수군사령부를 설치해가지고 완전히 관방의 중심지로 만들었죠. 그 정도로 울산이 굉장히 중요한 성곽의 도시였죠. 그리고 특히 서생포의 만호진, 계원포의 만호진, 그리고 연포 쪽에 만호진을 두가지고 바다 쪽으로 들어오는 왜군들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그런 수군 진영을 갖췄던 곳, 그것이 바로 울산입니다. 여기 외한강에서도 좀 전투가 잦았겠어요. 그렇죠. 이제 예전부터 들어오던 왜군은 그냥 도적대 수준인데 1592년 4월 13일 날 부산을 통해서 임진왜란이 시작된 왜군들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이잖아. 그때 당시에 바로 이 울산 쪽으로도 왜구가 들어닥쳤죠. 그 대표적인 전투가 외한강 전투, 외한강 전투 중에서도 계운포성 전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조선시대의 왜적은 계운포로 침입했는데요. 왜적을 방어하는 중요한 전략기지인 계운포 경상 좌수영성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록에 따르면 이 수군을 지키던 장군들이 뭐 도망을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성곽에서 싸웠던 주력군은 울산에서 일어난 의병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의병이 바로 이응춘 장군이라는 분인데 왜적과 싸운 기록 이런 것들은 울산의 그 전쟁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응춘 장군은 어떤 장군이십니까? 이영춘 장군 이야기를 하면 이영춘 장군 27살에 이제 무관에 급제해가지고 그 당시에 조정이 워낙 혼란스럽고 하니까 일찍 관두고 벼슬을 버리고 낙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라가 불안하고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늘 걱정을 했는데 왜군이 부산포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일가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갖고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때 노비들, 자기 친척들 다 합쳐서 한 300명이 됐다고 해요. 300명 되는 사람들을 끌고 그 자리에서 외국 1000여 명을 베어버리고 정가를 올립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영춘 장군은 울산과 영천, 경주 이 일대 왜적을 물리치고 왜군을 괴롭히는데 굉장한 전가를 올렸던 분입니다. 그분은 결국 어떻게 되셨나요? 이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계운포성에서 이영춘 장군이 마지막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이 싸움은 도저히 이제 중과부적이다.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다. 그걸 이제 느낀 거죠. 그래도 전선을 버리고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지 않고 이성금이라는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 가문은 대대로 조정으로부터 녹을 받아서 언덕을 받은 집안이니까 내가 이 목숨을 여기에서 거두는 것이 맞다. 적과 싸우겠다는 거죠. 너는 남아서 집안의 제사를 계속 지내면서 대를 이어라. 이런 내용을 한 편지를 남깁니다. 유서죠. 그 유서를 남기고 마지막 전투병력과 함께 외한강 하구에서 왜적과 맞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그런 이영춘 장군의 임진왜란의 기록이 남아있는 강, 이 강이 바로 외한강 하구입니다. 처용설화가 흐르는 외한강 하구에는 아주 중요한 유적이 발견됐는데요.
신석기 시대 해양 문화의 출발점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세죽 옛터라고 크게 비석이 써져 있는데 여기가 옛날에는 마을이었나 봐요. 오래된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죠. 세죽은 말 그대로 대나무 중에서도 아주 얇고 가는 대나무, 그걸 세죽이라 그러거든요. 그 세죽으로 유명했던 마을이겠죠. 그런데 울산에는 신석기 유적들이 참 많이 발견이 됐거든. 이 외한강 쪽에는 황성동 유적, 그 성암동 유적, 이런 유적들이 많이 나왔어요. 바로 그 대표적인 그 신석기 유적이 발견된 곳, 그것이 바로 이 마을입니다. 어떤 것들이 발견됐냐면 대표적으로 고래와 관련된 것들이 무수히 나왔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살았느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유적의 흔적인데, 바로 그게 이제 길게는 만년, 짧게는 한 6천 년 전부터 이곳에 어떤 문화권을 이루면서 살았다. 불과 10몇 년 전에 이곳에서 이 신석기 유적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도 고래뼈. 이 고래뼈 발굴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방구대 안각하에 고래와 관련된 많은 그림들이 있잖아. 네. 고래 사냥을 했던 흔적. 바위에 그림은 있는데 바닷가 쪽에서는 그런 게 별로 안 났거든. 근데 바로 이곳에서 고래뼈, 그리고 화살촉이 박힌 것들, 이런 게 나오면서 울산의 바닷가에서 고래들을 잡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고래를 해체하고 고래를 끓여가지고 먹이로 사용하고 이런 걸 했다는 증거들이 나온 것입니다. 외환강은 선사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문화를 읽을 만큼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요. 신라시대에는 바닷길의 주요 거점이자 요충지였습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국제무역항이었다면서요? 개음포 하면은 국제무역항,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죠. 저 태화강 하구 쪽에 내황, 사포, 거기는 이제 울산 안에서도 내항, 안쪽을 오가는 배들이 머무는 곳. 내항과 외항의 차이는 뭐냐면 내항은 조금 작은 배, 외항은 큰 배. 지금 앞에 보면 큰 배들이 있죠. 네. 큰 배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라보면은 국제무역항 이런 흔적이 잘 안 보이죠, 그죠? 맞아요. 1200년 전 8세기 이럴 때는 여기에 국제적인 상단들이 막 들어왔던 그런 곳인데, 지금은 이제 공장의 굴뚝만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곳에는 겨울이 되면 또 철새들이 무수히 날아오는 국제 철새들의 도시로 또 유명합니다. 지금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울산은 해화강의 섭지, 그리고 외한강 하구의 섭지, 그리고 태화강의 그 대숲, 이 일대를 모두 다 국제 철새 이동 경로라는 곳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 시베리아부터 저 남반구의 호주, 뉴질랜드까지 철새들이 쭉 다니는 루트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의 중간중간의 도시들을 다 국제 철새 이동 경로에 포함되는 아주 훌륭한 생태 환경 도시로 지정을 해놨어요. 우리나라에는 한 18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서해입니다. 서해. 동해에 있는 철새 이동 경로로 지정된 도시는 울산이 유일하거든요. 그 정도로 울산은 겨울 철새들의 보고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한강 하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생태 환경이 뛰어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공장 굴뚝밖에 안 보인다 하겠지만 실제로 이 외한강의 하구의 섭지들은 아직도 겨울 철새들이 찾아오는 굉장히 생태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선사시대부터 선조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이제는 겨울 철새들이 찾는 곳이 되고 있는데요. 외한강은 켜켜이 쌓인 세월을 품고 흐릅니다. 울산실록의 외한강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울산 사람들에게 외한강은 좀 상당히 좀 미스테리한 지역입니다. 실제로 울산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도 외한강과 해화강을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울산의 외한강은 제일 위쪽에 문수산 자락부터 망해사를 비롯해가지고 제일 하구의 처용설화까지 굉장히 많은 것을 품고 있는 강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친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에게 안내판이라든지 유적과 관련된 테마 콘텐츠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다 알려놓지 않은 강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외양강의 어떤 상당히 많이 담겨 있는 문화유적들, 스토리텔링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가지고 울산 사람들, 울산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외양강의 역사유적, 외양강의 이야기들을 제대로 잘 전달하는 그런 곳으로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외양강의 상류부터 하구까지 오늘 쭉 둘러봤는데요. 이 선사시대부터 지금 현재의 역사까지 정말 잘 볼 수 있는 외양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 따라 수많은 이야기를 품은 외양강입니다.